자, 이제 한번 전입신고도 한번 꼭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전입신고는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정리를 좀 해보시고 이제 어떻게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올까? 우리 시험 문제보다도 이제 우리 주택임대차는 우리 실무 가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매일같이 뭐 쓰면은 한 3개 쓰면은 한 2개는 주택임대차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냥 상가는 조금 나중에 하게 될 건데,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우리 전입신고도, 전입신고도 이제 정확하게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먼저 우리 이제 단독주택, 우리 구분에서도 많이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또 개론에서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부분이 꼭 나오게 됩니다. 뭐 첫 번째가 뭐 단독주택 그리고 공간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중주택 그리고 다세대 그리고 다가구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여기 이제 다가구, 다가구입니다. 다세대 말고 다가구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3계층 이하라는 소리는 뭐 똑같을 거고요. 그리고 다중이 330인가 660인가입니다. 다중 두 글자 조금 적잖아요. 다중이가 좀 적습니다. 330제곱미터 요즘 이제 바닥 면적이 합계라고 합니다. 뭐 연면적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건데 바닥 면적의 합계를 다 합쳤을 때 얼마입니까? 330제곱미터 이하. 자, 그러니까 우리 공법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다가구는 얼마입니까? 660, 330에 딱 따블입니다. 거의 뭐 100평 그리고 200평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하에 해당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단독주택은 한 사람 집입니다. 자, 뭔만요? 집원만. 자, 동호수는 필요 없습니다. 집원만. 요 집원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이나 그리고 호수까지는 동이나 호수까지는 기재를 안 해도 괜찮고 잘못 기재를 해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 사람 집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조심하실 게 이제 두 번째 공동주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완전 달라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또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헷갈리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뭐가 됩니까? 다세대. 다 많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기는 3계층, 여기는 4계층 이하입니다. 개수, 주거용의 개수가 4개, 여기는 3개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이제 다르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아까 이제 면적은 이제 660으로 갔겠지만 여기는 3개다, 여기는 4개다. 의미가 좀 다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립이 있을 겁니다. 연립주택. 4계층 이하는 똑같을 겁니다. 근데 이제 면적이 다른 여기입니다. 660을 여기는 초가입니다. 660 초가지. 여기는 660제곱미터 이하지. 여기는 660을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기는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러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초가가 나올 거니까요. 우리 뭐 담배를 뭐 연초 이러는 것 같습니다. 660제곱미터 초가. 4계층 이하는 똑같다는 겁니다. 4계층 이하. 이지만은 660제곱미터 이하. 여기는 초가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정말 어느 시험에서라도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뭐 기숙사 나올 건데 그거는 아예 그냥 간단하게 보고요. 자, 아파트는 면적은 아예 안 따진다는 겁니다. 근데 층수 따지네요. 4계층. 요 놈은 더 커요. 5계층. 자, 아예 그냥 층수만 따집니다. 5계층 이상이었을 때입니다. 아파트 정말 5개만 되면 5계층 이상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다세대를 봐도 연립을 봐도 5개 안 넘어가요. 걔 또 막 필로티까지 세가지고 거기다가 저거 5층이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4개요. 4개층 이하로 5개부터는 아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유방콘충물 되려고 5개입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집원만 갖고는 아예 안 될 거고요. 여러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집원 외에 뭐라고요? 여기는 동이나 호수까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이나 이제 여기는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요? 호수까지도 기재가 됐을 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 판례를 조금 한번 간단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례. 우리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온다는 판례. 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쪽에서만큼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문제가 없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연립주택 이렇게 연립주택이었는데 근데 문제가 약간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지하가 이렇게 애매하게 있으면요. 지하가 이렇게 애매하게 있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101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를 지하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여기 뭐 숫자 붙여서 뭐 지하 01호, 02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공법 배우시겠네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제 여기도 이제 자 2분의 1, 자 2분의 1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을 때 여기는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 보니까 이제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좀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지하라고 해야 될 건데, 지하라고 안 하고요. 우리 보통 이제 자, 주인들이 자, 전월세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지하가 맞는데 여기다가 이제 101호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애매하다 보니까 여기는 한 3분의 2 정도 더 들어갔고요. 여기는 3분의 1 정도로. 자, 눈대중으로 보니까 상당히 좀 짐작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뭐 땅을 파볼 겁니까? 재볼 겁니까? 하기에 좀 애매하다 보니까요.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1호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현관문에는 우리 판례가 있었습니다. 현관문에는 101호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101호. 요거 이제 현관문에는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공부에는 뭐라고 됐을까요? 공적인 장부에는 뭐라고요? 지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문제가 커졌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립주택에서 이제 금방 보셨던 것처럼 이제 현관문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여기 이제 101호, 요 101호, 그러니까 여기 뭐 201호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는 공적인 장부에는 뭐라고요? 지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립주택인데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는 겁니다. 자, 지번은 맞았겠지만 동호수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전세금 한 1억이 있었을 건데 이거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증권 자체를 아예 잘못했다는 겁니다. 뭐 다음 날 귀창 떨어져라 그런 소리가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항력 자체가 있다 없다. 대항력 자체가 아예 없다. 아예 없어서 이제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계약서 누가 썼다? 개업 공인중개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쳐들어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다가구 만약에 이런 게 이제 다가구였을 때 한 사람 집이네요, 단독주택이네요, 다중이네요. 그랬을 때는 요건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없다고 합니다. 동호수 필요 없다고 씁니다. 동호수 필요 없지 않아요, 여기입니다. 잘못 기재가 돼도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파트였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 나 먼저 여기서 이제 봤었을 때 여기도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공부에는 어떻게 돼 있고요? 공부에는 일동. 공부에는 분명히 이렇게 일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막 벽에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표시는 어떻게 돼 있다? 표시는 막 A동 그리고 가동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요거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번은 분명히 맞았다는 겁니다. 먼저 등기상 증명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뭐 이런 것들은 공부 건축물 대장 모두 다 뭐라고요? 일동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일동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표시가 됐다고요? A동 그리고 가동.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에는 A동이라고 돼 있는데 표시는 일동으로 A동이 가동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꼭 대항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 여기는 있다.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여기는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도 이제 좀 어거지로 좀 만든 느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로서 뭐가 있다? 동일성이 있다고 해서 이제 동일성 인정되니까 여기는 대항력이 있다. 라고 해서 여기도 한 아파트니까 한 1억 정도 전세금이 있을 건데 이거 못 받으면 임차인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랍니다. 이거 아예 그냥 전 재산 대출까지 받았다는 신용불량자 되겠다라고 큰 문제가 될 거니까요. 누구를 보호해야 됩니까? 경제적인 약자 임차인. 어거지를 좀 짠 느낌이 있는데 대항력이 뭐 한다고요? 있다. 그럼 어떻게 첫 번째로 여기는 동일성이 있습니까? 나 먼저 우리 0이 아니라 나 먼저 아라비아 숫자 첫 번째가 뭡니까? 1부터 출발하잖아요. 첫 번째 맞잖아요. 그리고 알파벳 A부터 Z까지 갈 겁니다. 그럼 여기도 뭐라고요? 첫 번째 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나다 한글 뭐라고 출발합니까? 첫 번째가 다 갑니다. 여기도 첫 번째, 얘도 첫 번째. 여기도 첫 번째. 자, 첫 번째니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여기도 이제 다가구였을 때 여기 이제 다세대로 보실까요? 다세대. 여기도 우리 판례가 있었습니다. 한 2003년도에 판례가 있었을 겁니다. 자, 먼저 공부에는 지하라고 이렇게 한글로 분명히 돼 있고요. 지하 02로. 근데 표시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B02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자, B02로라고 했을 때입니다. 여기 이제 호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호수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 지하를 B라고 해서 지금 약간 틀려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여기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대항력이 없을까요? 여기는 아주 애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말고 판사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입니다. 판사님은 대항력이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그런 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보시면요. 자, 먼저 쭉 보게 되면 뭐 1층, 2층, 3층, 4층, 저기 20층 이렇게 됐을 건데 지하 쪽을 주차하고 오셨을 건데 지하를 보게 되면 지하 이름 뭐라고 써놨나요? 엘리베이터 B1입니다. 요거 B는 뭐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기 지하 4층 개인 또 그냥 차를 못 찾고 그냥 1층인가 2층인가 난리가 날 겁니다. 거기도 버튼식도 아니게 되면 나중에 차를 못 찾고 하루 내내 그냥 뺑뺑 돌아다닐 겁니다. 지하 4층은 또 B4 이런 식으로 여기도 정말 B라고 표시가 돼 있다는 겁니다. B 그입니다. B가 이제 베이스먼트. 자, B가 이제 베이스먼트입니다. 자, 베이스먼트가 바로 이제 여기가 바로 뭐라고요? 얘가 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로 앞 글자 요 B. 자, 결론적으로 뭐 여기 이제 B라는 의미를, 자, B가 이제 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얘가 지하면 그리고 지하라고 제대로 표시한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5천만 원, 5천만 원 배당 받을 수 당연히 있는 거지. 괜히 또 당력 없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대로 꼭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 그래도 여기는 문제 없다. 어디 외국에서 좀 물 좀 먹고 왔는지 하필이면 또 비공의로 이렇게 해놨을 때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뭐 현관 표시는 이렇게 돼 있고 공부에 가보니까 지하라고 돼 있고 대학력은 있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또 우리 아파트에서도 조금 조심하시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이제 괜히 또 여기서 우리 공부에는 104동 이렇게 해놓으니까 104동. 그럼 네 번째 D동 괜찮나? 아니면 또 라동 괜찮나? 네 번째니까 그입니다. 괜히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도 이제 1억 정도 됐을 건데 여기는 배당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당 받을 수 아예 없게 생겼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104동 그러면요. 당연히 뭐 101동 그리고 102동, 103동, 104동 그냥 여기에 그냥 1동 그리고 2동, 3동 했으면 괜찮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여기는 4동 이러면 네 번째니까 순번적으로 네 번째니까 괜찮겠네요. 괜찮겠네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4동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104동. 결론적으로 네 번째 요거 대항력이 아예 없습니다.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표시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외에 이제 5번은 그냥 너무 간단한데 가족이 만약에 이제 가족이 점유를 했을 때 가족이 점유했을 때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갑이 남편입니다. 남편이 저기 부산에 살고 있는데 저기 서울로 오려고 한다 보니까 일단은 누구만요? 여기서 이제 부인과 그리고 이제 누구 병이라는 자녀가 자 이런 식으로 자 대신 살았을 때입니다. 가족이 점유했을 때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 있다.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을 때 대항력이 아니라 이미 가족만 살아도 자, 남편은 거주를 하지 않고 누가요? 가족이 살고 있었을 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학자는 가족을 통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간접 점유한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점유해서 결론적으로 뭐 한다고? 점유하고 있잖아요. 가족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세대를 합쳐서 세대 합가를 안 해도 가족만 점유를 해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족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우리 판례에서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좀 신경 써볼 게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 매도. 이런 것들 자꾸 우리 판례로 시험 문제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하고 임차했을 때 우리 중개 보수에서도 똑같습니다.
매매만 받아라. 매매. 안 그러면 매매하겠다는 거기서도 나올 겁니다. 매도하고 자, 임차했을 때. 자, 그러면 그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일까요? 여기도 전입신고한 날일까요? 아니면 또 다음 날일까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면 등기한 날일까요? 그것도 아니네요. 전세계약서 쓴 날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매도하고 임차니까요. 그럼 이제 바로 언제 2020년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요? 갑이 한 1월 20일 정도에 갑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전입신고를 했겠네요. 전입신고하고 누가요? 갑이. 그리고 이제 어차피 월세 받고 본인 살고 있었으니까 전입신고는 이미 돼 있었다는 겁니다. 돼 있었고요. 근데 이걸 바로 매매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언제 2000 그리고 언제 21년 그리고 이제 한 여기서 이제 9월 그리고 10일 정도에 바로 매매가 됐다는 겁니다.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되면서 이제 우리 보통은 이제 누가요? 요 임차인 요 사람 이제 매도인 쪽일 건데 매도는 집을 팔고 떠날 건데 뭐 했다고 매도하고 요 분이 임차를 했대요. 아주 정말 독특한 경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만 받아라 뭐 동의 3번 하면서 여기에 써봤을 겁니다. 점유 계정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분은 이제 안 떠나고요. 안 떠나고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3억에 매매를 하고 그리고 2억으로 단시 뭐를 했다고요? 임차했다. 전세 살고 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잔금은 이제 여기서 2021년 그리고 자 10월 한 20일 정도에 바로 이제 잔금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3억을 다 받았겠네요. 잔금 받고 나서 뭐를 했을까요? 전세 계약으로 한 2억 정도. 자, 2억 정도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제 월세 살면 1억에 그리고 한 100만 원. 요 정도로 이렇게 살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세 살았을 때 언제가 대항력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이제 잔금 치르면서 여기서 이제 전세 계약서 썼을 건데 그러면 한번 효력이 언제 발생할까요? 개인 또 전입신고한 날 이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요 임차인은 아니었잖아요, 겁니다. 자, 수익권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예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매매 계약하고 잔금 치르면서 전세 계약서 쓴 날 그러면 10월 21일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맨날 다음 날이라고 쓰니까 됩니다. 여기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일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요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느냐. 그리고 등기한 날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등기한 언제라고요? 다음 날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설명 잘못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2021년 그리고 자 10월 한 25일 정도에 누가요? 을 명의로 뭐가 됐을 때 등기가 됐을 때 정말 처음에 이사 와서 전입신고 했을 때도 아니고 매매됐을 때도 아니고 전세계약서 쓸 때도 아니고 계속 밀린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라고요?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근저당이 들어왔네요. 나중에 대출보다 밀리겠네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만약에 이제 또 근저당을 설정해서 근저당은 등기하자마자 바로 근저당을 설정할 겁니다. 다음 날이니까 또 밀릴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낙찰대금 딱 2억 그러면 여기만 배당되고 나머지는 아예 없습니다.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언제라고요? 다음 날. 여기도 이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갑의 대항력은 언제라고요?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된 다음 날로 대항력이 발생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문 쪽에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중개 보수에서도 분명히 이제 같이 나왔을 건데요. 바로 이제 매매와 동시에 뭐를 임대차나 전세를 동시에 체결했을 때 뭐만 받으라고 했습니까? 매매만 입니다. 2억에다 보수 계산할 생각하지 말아라 입니다. 오죽하면 정말 집 팔고 자기 집에서 눌러 앉아서 살까요? 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만 받아라? 매매 하나만.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120 받으면 됐잖아. 0.3 곱해서 60을 받으시면 초과 보수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120만 받아라.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바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여기까지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판례까지만 쭉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주요 규정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 시험 문제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